안녕하세요. 윤리 A반 학생들. 윤리 B반과 윤리 C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수업이 한번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 학습지, 시험 범위와 관련되는 학습지는 전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이름을 일일이 적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혹시나 전달이 좀 잘 안 됐거나,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학생이 있으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져 있으니 그걸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3시간이 진행이 될 거예요. 3시간 동안 될 수 있으면 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한다면 온라인 클래스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시험 범위 전체 학습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에는 정답과 관련되는 부분도 선생님이 다 같이 올려놨는데 정답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비밀번호를 일부러 걸어놨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중간에 비번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번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정답지에 정답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 21일 날 학교에 올 거잖아요. 그러면 도장 6개를 찍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오픈 채팅에도 알려줬고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에도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페이지 99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가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교과서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시험 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반드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남는 시간은, 저번 시간에 나눠줬었던 그 수행편까지 있죠. 그 수행편까지를 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과 영양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아테네 보이십니까? 아테네 부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치를 실현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회에 참여하는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거기 부분에 성인 남자들은 민회에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노예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 부분 필기해 놓으십시오. 적으셨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민회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간직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활발한 정치 참여 과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토론을 즐겨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했었던 게 타인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일에 큰 관심을 뒀다. 적어 놓으십시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 고대 그리스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자연 철학자들 이야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 철학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선생님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자연 철학 밑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겠어요? 천문학, 그리고 기상학, 생물학 이런 것들은 자연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으셨습니까? 자, 바로 밑에 줄 적어 놓겠습니다. 세계의 기온과 자연의 변화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줄 보시고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고대 그리스 윤리사상은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사물과 인간의 본질,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교과서 밑으로 잠깐 볼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때의 철학들을 보면, 고대 그리스 윤리사상의 철학들을 보면 많은 논쟁을 해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냐. 무엇이 가장 행복한 삶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인간은 진짜 어떤 존재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놓겠습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관심, 행복과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 탐구 과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장을 넘길까요? 교과서를 조금 확대할게요. 자, 서양윤리 사상에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갈래가 방금 설명했었던 고대 그리스 윤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갈래는 뭐냐? 헤브라이즘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헤브라이즘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헤브라이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바로 밑에 줄에 있습니다. 고대 유대민족의 유대교로부터 이후 전개된 그리스도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했었죠. 제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와 관련되는 수업을 했어요. 그리스도교 윤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교 윤리 같은 경우는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의 다다. 더 많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철학의 암흑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교과서 위주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적어 놓으실까요? 선생님 커서를 좀 따라오세요. 헤브라이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자로서의 신. 자, 헤브라이즘 윤리에서 신을 뛰어넘는 것은 없어요. 철학도 신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과 관련되는 부분은 헤브라이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10계명에 가깝습니다. 살인과 절도에 대한 금지, 부모에 대한 공경, 이런 보편적인 윤리적 행동 지침. 그러니까 성서에 규칙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되어 있는 것들, 신의 말씀, 신의 명령 이런 것들. 자, 뭐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보편적 윤리적 행동 지침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보편적인 윤리적 행동 지침을 뭐 누가 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신이 만들었다. 그래서 신의 명령이자 인간 삶의 규율이다. 적어 놓으십시오. 바로 밑에 줄 적어 놓고 있습니다. 헤브라이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교가 서양 문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서양 윤리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리고 바로 밑에 예를 들어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적어 놓겠습니다. 인간과 세계의 근원으로서의 신과 인간의 관계, 이에 바탕한 인간 삶의 본질과 원리, 이런 탐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브라이즘 윤리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탐구와 성찰의 정답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좀 적을게요. 자, 여러분들은 탐구와 성찰 부분에 지금 제가 적는 답을 옮겨서 적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은 어떤 요소들에 의해 생겨나고 변함. 그럼 헤브라이즘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 만물인 신의 뜻에 따라. 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겠어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네. 다시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페이지 101페이지를 봐주세요. 잠시만요. 약간 불편하네요. 예. 과서 때문에 조금 어려웠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잘못됐네요. 아, 다시 제대로 되었습니다. 약간 어지러우셨겠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규범의 다양성과 보편도덕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윤리를 핵심적인 철학적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여기 위에 부분에 다시 선생님이 칠판 보드판으로 다시 옮길게요. 예.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윤리를 핵심적인 철학적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전의 철학자들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적어놓겠습니다. 커서 잘 따라오십시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인간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죠? 예, 우리 이거 수업했었습니다. 바로 밑에 줄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깊이 탐구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를 했죠. 그러면서 바로 밑에 줄 소피스트들이 도덕 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했던 반면 소크라테스는 도덕 규범의 보편성을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철학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소피스트들이 도덕 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에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적어 놓으세요. 윤리적 상대주의. 자, 그 다음 바로 옆에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죠. 다 수업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네,
소피스트와 윤리적 상대주의 부분에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다 수업 진행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줄이 하나도 그려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 좀 힘드실까봐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복습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소피스트와 윤리적 상대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소피스트들은 바로 밑에 줄.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럼 대표자는 누구냐? 프로타고라스라는 인물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프로타고라스의 엄청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거기에 있는 별표 쳐놓으실까요? 여기 이 부분. 인간은 모든 것을 척도이다. 이거를 모든 것을 물론 여러분들 고2니까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만물로 좀 바꿔놓으시겠습니까? 뭐 바꿔놓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의 진리에 관하여 라는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필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다시 칠판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첫째, 둘째 불러줄 거예요. 써줄게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방금 그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이런 거 만물의 척도이다. 이거는 상대주의의 명제거든요. 그러면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실제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다. 둘째, 개인이 기준이나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적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의 설명의 부분입니다. 필기하셨습니까?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은 각 개인의 지각, 이런 경험이나 진리 판단, 도덕 판단 기준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이 중요하지만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규범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거 했어요. 수업. 그죠? 요거 학습제 하면서 사실은 다 수업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소피스트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 바로 밑에 세속적 성공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특히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를 다니면서 동그라미 수사학을 가르쳤다. 그럼 수사학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좀 적어놓으세요. 수사학은 변론수라고 웅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여기 이 부분에 여기 밑에 이렇게 빈칸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판서를 할 테니 한번 여러분들 옮겨 적으세요. 자, 소피스트들의 특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피스트의 특징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두 번째는 뭐냐?
인간 사유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까요, 여러분들? 인간 사유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제도나 윤리나 정의 이런 것들이 보편성이 없다. 자, 세 번째 적을까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자,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소피스트들이 선생님 설명한 적 있죠. 그들이 최초의 교사라고. 돈을 받은 최초의 교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당시에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변론술, 웅변술 다 언어하고 상관 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저 사람 잘 설득시키냐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필기해 놓으십시오. 페이지 101페이지 밑에 부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은 페이지 102페이지로 넘기세요. 자, 다시 교과서 가겠습니다. 네, 들어 넘길게요. 자, 소크라테스와 윤리적 보편주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0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줄 한번 보놓으시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비판했어요. 왜냐? 동그라미.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강조했거든요. 윤리적 절대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현실 속에서의 세속적 성공은 사실 소크라테스는 그것보다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엄청 중요한 표현이 있죠. 위에서 네 번째 줄 적어놓으세요.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참된 남, 밑에 적어놓으실까요? 진리를 말하는 거죠.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와 도덕규범은 존재하며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행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나만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적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면 수업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다 불러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면은 아니니까 좀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에서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 자, 적어놓으세요. 됐습니까? 네, 다시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빠르다라고 이거는 녹화니까 그건 안 되겠네요. 네. 자, 소크라테스는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무지라고 봤습니다. 이건 아시고 계시죠? 그죠? 이거 선생님 수없이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무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면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엄청 중요한 말을 하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걸 많이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적혀 있었던 말이고요. 청소년들한테 항상 질문 던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너 자신을 알라. 자,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말을 통해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무지의 자각을 강조할 것을, 자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밑에 줄,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지덕복 합일설. 이거는 선생님이 아예 수행평가 시험 문제로도 냈었죠. 예. 참된 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지덕복 합일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참된 알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봤는데 문답법 3파술 하나 더 적어 놓으실래요? 대합법. 그리고 나서 여기 빈 부분에 선생님 지금 하나 적을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적어 놓으세요. 소크라테스의 덕. 자, 첫째, 도덕의 탁월성, 도덕적 탁월성. 둘째, 악덕에 대해서. 지적인 가오다. 셋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필기해 놓으십시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자, 교과서로 다시 갈게요. 여기 보면 밑에 이거 보십시오. 요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예요. 여기 있는 이 밑에 사람이 있죠. 밑에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또 이러네. 확대를 잠깐 하고요. 잠깐만요. 자, 소크라테스는 적어놓으실래요? 첫 번째 줄에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바탕으로 성찰하며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성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이제 그 강조하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적어놓으실래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란 노인이든 젊은이든 여러분 모두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하여 고려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한 것이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그때 그 학습지 수업을 하면서 등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그거야. 말에 붙어 있는 파리.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있지만 차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말들이 운송 수단이었을 거 아니야.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말이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그러면 파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말이 어떻게 하지? 깰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꼬리로 찰싹찰싹 때리잖아. 말을. 그러려면 귀찮게 하잖아, 솔직히. 자, 이게 소크라테스는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꾸벅꾸벅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귀찮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깨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줄거 놓으십시오. 자, 이제 밑에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특징을 비교하기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줄거 놓으십시오. 소피스트들이 제시한 윤리적 상대주의는 줄거 놓으세요. 우리가 서로 다른 개인과 사회의 상이한 도덕규범을 이해하고 간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도 있죠. 동그라미 1번. 옳음의 보편적인 기준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 혼란을 줄 수 있어. 동그라미 2번. 도덕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뒤쪽을 넘깁시다. 반면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윤리적 보편주의는 어떠냐?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왜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1번. 보편주의가 극단화되어 단일한 가치만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동그라미 2번. 사회를 해결할 가능성. 이렇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까요? 나 2번 스스로 하기인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놓으십시오. OXO OXO.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클릭이 안 되네요. 아쉽네요. 네. 그러면 불러드릴게요. 그냥 요 부분은 천천히 적으세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따라야 하는 기준이 아닌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따라야 하는 기준이 아닌 자신에게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변론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다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따라야 하는 기준이 아닌 자신에게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변론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정을 내릴 수 없다. 되셨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반도 여기까지로 수업을 진도를 맞춰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플라톤 한번 봅시다. 플라톤의 세계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톤 있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이데아, 그 다음에 또 정의, 그 다음에 사주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예. 설명 다 했지만 기억 잘 안 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오늘은 딱 여기 페이지 107페이지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혼을 돌봐라 라는 가르침을 계승했어요. 제가 이거 강조했었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인간의 영혼에 있어 정의의 덕을 실현하는 방안을 탐구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를 적겠습니다. 넘길게요. 다시 교과서 잠깐 할게요. 교과서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 부분에 혹시 아우구스티누스 기억납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철학을 수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적어놓겠습니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부분을 수용을 한 거죠? 천국, 천상, 그 다음에 지상 이런 식으로 구분했잖아. 그거를 좀 이데아 자체를 천상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싶어서. 자, 그의 설명에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플라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데아는 사물을 불변하는 본질이자 참된 실제로서 완전한 것. 그러면 현실 세계는 어때요?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 그래서 바로 밑에 줄.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현실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노을, 아름다운 그림,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그냥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했었잖아. 그죠? 자, 동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다 기억해야 돼.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있으면 사실 다 돼요. 한번 볼까요? 동굴 모양을 한 거처에서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묶인 채로 살아가는 재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앞만 볼 수 있고 머리를 돌릴 수도 없고 뒤쪽에는 불이 불타오르고 있고 이 불과 사람들 사이에선 담이 세워져 있고 근데 담 위로 여러 동물상이 지나가. 그럼 재수들은 벽면만 보잖아요. 벽면에 비치는 모든 그 어떤 그림자들이 와 진짜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사사사사 풀어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동굴 밖에는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따서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동그라미 태양에 의해서 여기에서 알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요거 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 위에 동굴의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